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서연의 대답은 늘 그랬어요. 겸손하고 따뜻했죠. 김태성은 그런 며느리가 정말 고마웠어요. 아침에는 혈압약도 챙겨드렸어요. 김태성이 고혈압으로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었거든요. 아버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서연이 물과 함께 약을 가져다 드리면 김태성은 고맙다며 드셨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상한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을 거예요. 점심에는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끓여드렸어요. 아버지의 나이를 생각해서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준비했다고 했거든요. 서연이가 해주는 전복죽이 정말 맛있다. 김태성은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민호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정말 기뻤습니다. 가족이 화목한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저녁에는 함께 TV를 시청했어요. 서연은 아버지 옆에 앉아 뉴스나 드라마를 함께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어른들과 이야기하기를 꺼리던데 서연이는 참 다르구나. 김태성이 말하면 저는 아버님과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배울 것도 많고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김태성의 모든 것을 파악하는 거였죠. 몇 시에 잠자리에 드시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모든 것이 중요한 정보였어요. 특히 김태성이 매일 복용하는 혈압약에 주목했습니다. 하얀색 작은 알약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이었어요. 서연은 그 약통의 모양과 크기까지 정확히 기억해뒀죠. 아버님, 혈압약은 언제부터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5년 전부터인가? 나이가 들다 보니 혈압이 좀 높아져서. 매일 같은 시간에 드셔야 하는 거죠? 그래, 의사가 아침 식사 후에 먹으라고 했어. 서연은 그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했어요. 언젠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테니까요. 민호는 그런 대화를 들으며 기뻤어요. 서연이 아버지의 건강까지 신경 써주는 모습이 고마웠거든요. 결혼 후 3개월이 지나면서 가족의 일상이 안정되었어요. 매주 일요일에는 함께 부산의 명소들을 방문했습니다. 태종대에도 가고 감천 문화마을도 갔어요. 서연은 항상 김태성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어드렸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힘들어하시면 근처 벤치에서 쉬자고 제안하기도 했어요. 서연이 덕분에 요즘 활동량이 늘어서 좋다. 김태성은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고 계셨거든요. 8월이 되면서 그들의 가정은 더욱 화목해졌어요. 서연은 정말 모범적인 며느리였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 식사 준비를 하고 빨래와 청소도 알아서 했어요. 민호의 회사 생활도 조금씩 나아졌어요. 서연의 위로와 격려 덕분에 자신감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맡았어. 민호가 말하자 정말요? 축하해요. 서연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민호를 껴안으며 축하해줬죠. 그 순간 민호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어요. 민호가 안정되면 내 계획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기뻐하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잠든 후 서연은 조용히 침실을 나왔어요.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찬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어요. 무색무취의 화학 물질이었죠. 서연은 그것을 아주 조금씩 김태성의 차나 음료에 섞어왔어요. 처음에는 정말 미량만이었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씩 천천히.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는 낮에 민호와 아버지에게 들려줬던 따뜻한 음성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무서운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김태성의 혈압 약통도 살펴봤어요. 혹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20년을 기다렸어, 엄마. 이제 정말 시작이야. 서연은 어머니 사진이 들어있는 목걸이를 만지며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는 13살 소녀의 분노와 20년간의 원한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시 완벽한 며느리가 되어 있었어요. 환한 미소로 아침 인사를 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아버님,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잘 잤다. 서연이가 해준 대추차 덕분에 마음이 편했어. 김태성의 대답을 들으며 서연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따뜻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몸에 좋다고 해서 특별히 구해온 거거든요. 민호는 그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뿌듯했어요. 정말 화목한 가정을 꾸린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민호의 변화를 느꼈어요. 민호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결혼하더니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 라는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민호는 서연에게 고마웠어요. 그녀 덕분에 자신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행복이 거대한 착각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누구도 몰랐어요. 달콤한 독이 점점 더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김태성의 몸에서는 이상한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주 천천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말이에요. 2023년 9월, 결혼 4개월 후 첫 번째 이상 신호는 아주 미묘했어요. 민호가 눈치챈 것은 아버지의 옷이 헐렁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옷이 좀 커 보이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런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김태성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민호의 건축가적 관찰력은 그냥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공간과 비율에 민감한 직업 특성상 아버지의 체형 변화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때만 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식욕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연도 그런 민호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양 관리는 더 신경 써야겠어요. 서연의 말은 늘 합리적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녀는 아버지를 위해 더욱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10월 들어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김태성의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느려졌습니다. 평소 빠른 걸음으로 해변을 산책하시던 분이 자주 벤치에서 쉬어가시게 되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호가 물으면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김태성의 얼굴색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건강한 혈색이 사라지고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말수의 변화였어요. 평소 저녁 식사 시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시곤 했는데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산책은 어디까지 다녀오셨어요? 응, 공원. 날씨가 좋던데 기분 어떠셨어요? 그냥 괜찮았어.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집중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깊은 생각에 빠져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기도 했어요. 민호의 직업적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건축가는 공간의 미묘한 변화를 읽는 훈련이 되어 있거든요. 구조의 균형이 조금만 틀어져도 즉시 알아차리는 능력 말이에요. 아버지의 변화도 그런 식으로 다가왔어요.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체중, 걸음걸이, 말투, 표정,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 민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한지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진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관찰이 있었어요. 서연이 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민호가 있을 때와 미묘하게 달라 보였어요. 목소리 톤이 조금 더 차갑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소가 조금 더 기계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 민호는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서연도 적극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저도 걱정이 많이 됐어요. 빨리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월 15일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혈액검사, 심전도, CT 촬영까지 꼼꼼하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으시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의외였어요. 분명히 아버지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검사상으로는 정상이라니요. 그럼 왜 이렇게 기력이 없으실까요?
고령자분들은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어요. 최근에 생활 패턴에 큰 변화가 있으셨나요? 그제야 민호는 생각해 봤어요. 아, 우리가 결혼해서 함께 살기 시작한 것.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큰 변화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컨디션 난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서연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적응하시느라 힘드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랫동안 혼자 지내시다가 갑자기 며느리가 생기셨으니까요. 서연의 반응은 이해심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민호는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것뿐일까? 집에 도착한 후 민호는 아버지를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건축가의 습관 때문이었죠.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식사 패턴이었어요. 평소 아침을 거르지 않으시던 아버지가 자주 속이 안 좋다며 식사를 거르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아니다. 속이 좀 쓰려서 나중에 먹지. 하지만 그 나중에는 대부분 오지 않았어요. 결국 점심때까지 굶으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서연이 준비해준 차나 음료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예전에는 서연이가 끓여준 대추차가 정말 맛있다며 즐겨 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어요. 아버님, 몸에 좋은 한약재 차 끓여드렸어요. 고맙다. 나중에 마시지. 그런 식으로 미루시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서연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을 실제로는 드시지 않는 거였죠. 민호는 그런 변화들을 서연에게 얘기했어요. 요즘 아버지가 음식을 잘 안 드시는 것 같아. 특히 차나 음료도 잘 안 마시고. 저도 걱정이에요. 계속 권해드리는데 입맛이 없으시다고 하세요. 서연의 대답은 합리적이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12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였어요. 민호는 거실에서 건축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차를 준비한다고 했어요. 아버님, 몸에 좋은 차 끓여드렸어요. 따뜻하실 때 드세요. 서연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태성은 고맙다며 차를 받으셨습니다. 10분 후 민호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갔어요. 그때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가 힘든 모습으로 차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사약을 먹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서연이 그 모든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평소 민호가 알던 서연의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민호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전신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건축가의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어요. 구조물에 균열이 생겼을 때 느끼는 그런 위험한 신호와 비슷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본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버지가 몰래 차를 버리시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서연의 차가운 미소. 다음 날부터 민호는 아버지를 더욱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서연이 없을 때와 있을 때가 완전히 달랐어요. 서연이 없으면 비교적 활동적이었고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오면 조용해지시고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특히 서연이 준비해준 음식이나 음료에 대해서는 명백한 거부감을 보이셨습니다. 직접적으로 거절하지는 않지만 여러 핑계를 대며 피하려고 하셨어요. 배가 좀 부른 것 같아서 나중에 먹어야겠다. 요즘 입맛이 없어서. 라는 그런 핑계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민호는 그 패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밤늦게 깨어 계시는 일이 많아진 거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경이었어요. 민호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아버지 방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을 봤습니다. 평소 9시에 주무시는 아버지가 이 시간에 깨어 계실 리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서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고 계셨습니다. 작은 공책이었어요. 김태성은 그 공책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때로는 쓰다가 멈춰서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민호에게는 무척 가슴 아팠어요. 아버지가 무슨 고민이 있으신 걸까?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혹시 고민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고민, 무슨 고민이 있겠니?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에서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민호는 자신의 전문 능력을 활용해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건축 설계를 할 때처럼 체계적으로 접근한 거였죠. 먼저 아버지의 일상을 도면처럼 그려봤어요. 기상 시간, 식사 시간, 산책 시간, 취침 시간, 그리고 언제 증상이 나타나는지 패턴을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아버지의 컨디션 난조는 서연이 준비한 음식이나 음료를 드신 후에 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피하신 날에는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셨어요. 이게 우연일까? 라고 민호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을 발견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12월 10일 일요일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민호는 거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설계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중이었죠. 서연은 부엌에서 아버님께 특별한 보양차를 끓여드리겠다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서연이 찻잔을 들고 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아버님, 몸에 정말 좋은 차 끓여드렸어요. 따뜻하실 때 드세요. 고맙다, 서연아. 아버지의 대답이 들렸어요. 그 후 서연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우연히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다가 다시 한번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셔서 부엌으로 가시더니 서연이 준비해준 차를 싱크대에 버리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보였거든요. 김태성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참고 견디는 듯한 인내의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서연이 부엌 모서리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민호가 발견한 거였어요. 서연의 얼굴에는 평소의 따뜻한 미소가 전혀 없었어요. 대신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아버지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쳤던 것은 그녀가 중얼거린 말이었어요. 아직도 버리시네. 참 끈질기셔. 그 말을 하는 서연의 목소리는 민호가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톤이었어요. 평소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민호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빙수를 뒤집어 쓴 것 같은 오한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서연 옆에 누워있으면서도 온통 낮에 본 장면들만 생각났습니다. 서연의 차가운 표정, 그리고 참 끈질기셔라는 무서운 말.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라고 하지만 건축가의 논리적 사고가 가능성들을 하나씩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급격한 체중 감소, 서연이 준비한 음식과 음료를 피하려는 행동, 그리고 서연의 이상한 반응.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정확한 증거를 찾아내기로 한 거였죠. 건축 설계를 할 때처럼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였습니다. 우선 아버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눠봐야 했어요. 그리고 집안을 더 세밀하게 관찰해야 했습니다. 만약 내 추측이 맞다면 민호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며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끌어올랐습니다. 만약 정말 서연이 아버지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민호는 노트북을 열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독성 물질, 천천히 진행되는 중독, 자연사 위장 같은 키워드들이었습니다. 검색 결과들을 보며 민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의 추측이 전혀 근거 없는 망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12월 중순에 들어서면서 김태성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이제는 걸을 때도 벽을 짚으셔야 했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시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버지, 다시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민호가 말하자 아니다. 괜찮다. 그냥 감기 기운이 있나 보다.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김태성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가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시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걱정하는 목소리로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걱정돼요. 오늘도 식사를 거의 안 드셨어요. 하지만 민호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 걱정이 가짜라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식사를 안 드시는 진짜 이유도 말이에요. 그날 밤 민호는 중요한 계획을 세웠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한 거였죠. CCTV를 설치하자. 건축가로서의 공간 분석 능력을 총동원해서 서연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버지를 지켜야 했거든요. 바닷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12월의 부산 바다는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곧 터질 폭풍을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민호는 회사에 반차를 신청했어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는 센텀시티 전자상가에 가려는 거였어요. 보안 장비를 파는 가게가 여러 개 있는 3층으로 올라가서 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영, 무선 CCTV 찾고 있는데요. 가정용이세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점원의 질문에 민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집에 혼자 계시는 아버지 안전 확인용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럼 이 제품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점원이 보여준 것은 손가락만한 크기의 작은 카메라였어요. 무선으로 작동하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화질은 어떤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HD 화질이고요. 야간 촬영도 가능해요. 그리고 음성도 함께 녹화됩니다. 민호는 그 제품 2대를 샀어요. 하나는 거실용, 하나는 부엌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우선 아파트 도면을 다시 살펴봤어요. 30층 아파트의 구조를 머릿속에서 3D로 그려봤습니다. 거실, 부엌, 아버지 방, 자신들의 침실. 각 공간의 동선과 시야각을 계산했어요. 어디에 카메라를 설치해야 사각지대 없이 모든 상황을 포착할 수 있을지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건축 설계 프로그램을 켜고 집안 구조를 입력했어요. 그리고 각 방의 조명, 가구 배치, 사람의 이동 경로까지 모두 분석했습니다. 거실은 TV 선반 뒤쪽, 부엌은 전자레인지, 위 찬장 안쪽이 최적이겠어. 라고 민호의 분석은 정확했어요. 10년간 건축 설계를 해온 경험이 이런 곳에서 도움이 될 줄은 몰랐었죠. 12월 19일 화요일 서연이 미술학원에 간 사이에 민호는 서둘러 CCTV를 설치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을 감시한다는 것이 마음 편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안전이 더 중요했어요. 거실 TV 선반 뒤쪽에 첫 번째 카메라를 숨겼어요. 각도를 조정해서 거실 전체와 부엌으로 이어지는 동선이 다 보이도록 했습니다. 부엌에는 전자레인지 위 찬장 안에 2번째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이 카메라로는 요리하는 과정과 아버지가 음료를 드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앱 설정도 마쳤어요. 실시간 영상 확인과 녹화 기능까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어. 라고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함과 기대감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처음 3일간은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고 특별히 수상한 행동도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의심한 걸까? 라고 민호는 자신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했어요. 건축 설계 실수 이후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된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4번째 날 12월 22일 목요일이었어요. 민호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CCTV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봤어요. 화면 속의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오후 낮잠을 주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의 밝은 미소가 전혀 없었어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서연이 찬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약병을 꺼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약병에서 흰색 알약 2개를 꺼내 숟가락으로 곱게 빻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제대로 잡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서연은 그 하얀 가루를 찻잔에 넣고 잘 저었어요. 그리고 다시 평소의 밝은 표정으로 변신했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순식간에 바뀐 거였어요. 아버님, 몸에 좋은 차 끓여드렸어요. 화면 속에서 서연이 아버지 방으로 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목소리도 평소처럼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차를 받으시는 모습도 화면에 잡혔어요. 김태성은 고맙다며 차를 받으셨지만 마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서연이 나간 후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가서 그 차를 버리셨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서연이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서 빈 찻잔을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혼잣말을 했어요. 또 안 드셨네. 정말 눈치가 빠르시긴. 그 말을 하는 서연의 표정은 민호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짜증이 난 듯한 표정이기도 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 곧 끝날 테니까. 라고 서연이 중얼거린 그 말에 민호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회사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혼자 떨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즉시 회사를 나왔어요.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집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증거를 더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안 됐어요. 우선 서연의 과거를 조사해봐야 했어요. 그녀가 말했던 전 남편의 죽음, 정말 자연사였을까요? 민호는 인터넷 신문 기사를 검색했어요. 2년 전 부산에서 일어난 30대 남성의 급사 사건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사를 발견했어요. 부산 남구에 거주하는 A씨 34세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이라는 기사의 날짜와 지역이 서연이 말한 것과 일치했어요. 민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하던 중 민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서연의 진짜 이름은 박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기록을 샘샘이 뒤져본 결과 20년 전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사건과 연결고리를 찾았어요. 1999년 박미영 교사 부정 의혹 사건. 그리고 그때 학교의 교무주임이 바로 김태성이었다는 사실. 설마 민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모든 퍼즐이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기 시작했거든요. 서연의 어머니가 박미영 교사, 그리고 그녀가 억울하게 학교를 그만둔 것과 아버지의 연관성, 20년간 준비한 치밀한 복수 계획.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민호는 온몸이 떨렸어요. 서연과의 만남부터 결혼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후 4시, 민호는 급하게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서연이 눈치채면 안 됐거든요. 현관문을 열자 서연이 환한 미소로 맞아줬어요. 일찍 오셨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일이 일찍 끝나서. 민고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그 밝은 미소가 이제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떠셔? 라고 민호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세요. 오후에 차도 잘 드시고. 서연의 대답에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그 차를 드신 건가? 아니면 또 몰래 버리신 건가? 그날 저녁 민호는 아버지 방으로 갔어요. 서연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드시는 음식이나 음료 중에 이상한 게 있나요? 라고 민호가 물었습니다. 김태성은 그 질문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그냥 계속 편찮으시니까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무슨 말씀이든 들어드릴게요. 요즘 서연이가 주는 차나 음료를 마시면 몸이 이상해진다. 민호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확실해진 거였어요. 어떻게 이상해지세요? 어지럽고 메스껍고 머리가 아프다. 처음에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며칠 관찰해보니 그런 것들을 마신 후에만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라.
김태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민스러우셨을지 민호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호는 CCTV 영상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했어요. 그리고 며칠에 걸쳐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서연은 거의 매일 아버지의 차나 음료에 무언가를 섞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12월 23일 영상에서는 더욱 소름 끼치는 장면이 포착되었어요. 서연이 약을 갈고 있으면서 혼잣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버텨.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것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영상이었어요. 서연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약을 갈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아버님. 그 말을 하는 서연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평소의 따뜻한 미소와는 정반대인 차갑고 무서운 미소였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됐습니다.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서연이 미술학원에 간 사이에 민호는 집안을 수색했어요. 건축가답게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침실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부엌까지 구석구석 살펴봤어요. 그리고 서연의 화장대 맨 아래 서랍에서 중요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라벨이 제거된 약병이었어요. 안에는 하얀색 알약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약병을 조심스럽게 사진으로 촬영했어요. 두 번째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봉투에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생명보험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상속 관련 법률 서적들까지.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봉투 안에 있던 수첩이었어요. 수첩을 열어보는 순간 민호는 온몸이 떨렸어요. 서연의 필체로 날짜별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2023년 8월 15일 1차 투약 시작. 관찰 필요. 8월 25일 식욕 감소 확인. 효과 나타남. 9월 3일 체중 감소 뚜렷. 병원 방문 예상됨.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수첩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수개월간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살인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욱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최종 목표 3개월 내 자연사 위장. 김태성 제거 후 보험금 수령. 적당한 시기. 이혼 후 새로운 목표 물색. 20년간의 복수 완성.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라는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민호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서연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2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려 한다는 것. 민호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 미친년이! 라고 평소 욕을 하지 않는 민호였지만 그 순간은 달랐어요. 너무나 큰 충격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민호는 서연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증거를 촬영했어요. 약병, 서류들, 그리고 수첩의 모든 페이지까지. 건축가답게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진짜 신분도 확인했어요. 수첩에 적힌 단서들을 바탕으로 20년 전 사건을 더 자세히 조사한 거였죠. 박미영 교사, 1999년 회계 부정 의혹으로 명예퇴직, 그리고 2001년 우울증으로 자살, 남겨진 13살 딸, 박서연. 모든 것이 연결되었어요. 서연의 복수 계획, 아버지를 노린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들. 20년을 기다렸구나. 민호는 서연의 집요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도 불타올랐습니다. 오후 6시, 민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디 가니? 급한 일이 있어서요. 금방 돌아올게요. 민호는 아버지에게 서연이가 주는 어떤 것도 드시지 마세요. 라고 속삭였어요. 김태성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 민호는 신고를 하러 갔어요.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제 아내가 제 아버지를 독살하려고 합니다. 접수 담당 경찰관은 처음에는 가정 내 갈등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호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여주자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CCTV 영상, 서연의 수첩, 그리고 의심스러운 약물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날 밤 8시 경찰이 민호의 집에 왔어요. 서연은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연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서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 순간 서연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의 따뜻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당신이 설마 눈치챌 줄은 몰랐네요. 서연이 민호를 쳐다보며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지난 1년간 민호가 들어온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아버지를? 왜라고? 당신 아버지가 뭘 했는지 모르세요? 서연의 눈에는 20년간 품어온 증오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20년 전 우리 엄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 김태성이에요. 그제야 민호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서연의 복수 계획, 자신을 이용한 방법, 그리고 아버지를 노린 이유까지.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 전 일이 무엇이었든 무고한 노인을 독살하려 한 것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살인은 안 되죠. 살인? 이건 정의예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라고요. 서연은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후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난 후 민호는 아버지를 꽉 안았어요. 아버지, 이제 안전해요. 하지만 정말 끝난 걸까요? 상처받은 마음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해운대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그 소리처럼 이 일의 여파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2024년 3월 15일 판결 이후 부산지법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민호와 아버지 김태성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3월의 부산은 여전히 쌀쌀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묘한 안도감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라고 김태성이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지난 1년간의 긴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77세 노인에게는 너무나 혹독한 시간이었거든요. 민호는 아버지의 어깨를 살며시 감쌌어요. 예전보다 많이 마르고 작아진 어깨였습니다. 서연의 독 때문에 고생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회복하는 일만 남았어요. 하지만 정말 회복이 가능할까요? 몸의 상처는 치료할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어떨까요? 판결 후 6개월간 김태성은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어요. 서연이 투약한 신경 억제제 때문에 신장과 간 기능이 크게 손상되었거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치료가 필요해요. 담당 의사의 말에 민호는 안도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뻔했거든요. 더 힘든 것은 정신적 치료였어요. 김태성은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간병사가 가져다주는 물조차 의심스러워했어요. 민호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평생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오신 분이 이렇게 변하시다니.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특히 민호가 매일 병원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 사이 민호에게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서연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건축가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았거든요. 공간 분석 능력, 논리적 사고, 그리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이 모든 것들이 가족을 지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회사에서도 민호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민호 씨가 정말 대단한 분석력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혼자서 해결하다니. 나는 동료들은 민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어요. 설계 실수로 위축되었던 민호가 이제는 다시 인정받게 된 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호 자신의 변화였어요.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만 매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실수가 오히려 더 세밀한 관찰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2024년 9월, 김태성이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6개월간의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많이 회복하신 상태였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집은 예전과 같았지만 느낌은 많이 달랐어요. 서연의 흔적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죠. 민호는 집안을 새롭게 꾸몄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따뜻한 색조로 바꾸고
바다가 더 잘 보이도록 가구 배치도 조정했습니다. 건축가의 감각을 발휘한 거였어요. 집이 훨씬 밝아 보이는구나. 김태성이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김태성이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아버지?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너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김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난 1년간 혼자 끙끙 앓으셨던 고민이 그 목소리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대처하신 덕분에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민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서연의 차를 마시지 않으신 덕분에 생명을 구한 거니까요. 그래도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서 너까지 위험에 빠뜨릴 뻔했잖니. 아버지, 그 사람은 20년간 준비한 전문 범죄자였어요. 누구라도 속았을 거예요. 밤바다에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 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무렵 교도소의 박서연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민호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판결 이후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거든요. 서연은 지난 10년간 최소 3명의 남성과 결혼했었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2014년 심장마비, 두 번째 남편은 2018년 간부전, 세 번째가 2021년의 급성 심장마비였어요. 모두 자연사로 처리되었지만 지금 보면 명백한 독살이었습니다. 서연의 수법은 정말 치밀했어요. 각각 다른 독성 물질을 사용해서 의심받지 않도록 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악마였어. 민호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20년간의 복수심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였죠. 수사 과정에서 1999년 박미영 교사 사건의 진실도 밝혀졌어요. 당시 김태성은 교무주임이었고 박미영 교사는 미술과 담당이었습니다. 학교 미술용품 구입 과정에서 업체의 부정이 있었는데 그 책임이 박미영에게 돌아간 거였어요. 김태성은 당시 학교 전체의 상황을 고려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개인보다는 학교의 명예를 우선시한 거였죠. 아버지도 힘든 선택을 하셨던 거구나. 민호는 20년 전 아버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완벽한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선택이 박미영과 13살 서연에게는 재앙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자살 후 혼자가 된 서연은 20년간 복수만을 꿈꿔온 거였죠. 2024년 10월, 민호에게 특별한 기회가 왔어요. 부산시에서 노인 복지시설 설계를 의뢰한 거였습니다.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 의뢰를 받는 순간 민호의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아버지,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어떤 프로젝트인데? 노인분들을 위한 복지시설이에요. 혼자 계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김태성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들이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어 자랑스러우셨거든요. 민호는 설계에 온 힘을 쏟았어요. 각 방마다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CCTV도 사생활 침해 없이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무엇보다 외부인의 접근을 제한하면서도 가족들은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어요. 서연 같은 악의적인 사람들로부터 노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였죠. 그 무렵 민호와 아버지의 관계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에는 함께 해운대 해변을 산책했어요. 김태성의 건강이 많이 회복되면서 예전처럼 활발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들아,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구나. 아버지도 건강해 보이시고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오히려 많은 걸 깨달았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김태성은 서연 사건 이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도 다시 두기 시작하셨고
가끔은 후배 교사들과도 만나셨어요. 서연이 체포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민호와 아버지는 그 의미 깊은 날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해운대 해변에서 저녁 산책을 하며 두 사람은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겨냈잖아요. 그날 밤 민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어요. 1년 전 서연을 의심하며 기록했던 파일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지웠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거든요. 대신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파일이었습니다. 2025년 3월, 정확히 1년 후, 민호가 설계한 노인 복지 시설이 완공되었어요. 해운대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의 그 건물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방에서 바다가 보였고 안전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준공식에 김태성도 함께 참석했어요. 아들이 설계한 건물을 직접 보시며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정말 멋진 건물이구나. 어르신들이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실 것 같아. 아버지 덕분에 좋은 설계를 할 수 있었어요. 내가 뭘 도와줬다고? 아버지를 지키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거든요. 김태성은 아들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서연 사건이 힘들었지만 그 일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된 거였죠. 4월 어느 날 민호는 해변 카페를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해변의 아침. 2년 전 서연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카페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민호는 용기를 내서 들어갔어요. 예전 그 자리, 창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민호는 생각했어요. 2년 전 이 자리에서 서연을 만났을 때의 그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었거든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바다는 잔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때였어요.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건축가세요? 민호가 고개를 돌리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지은 여자였습니다. 순간 민호의 몸이 경직되었어요. 2년 전 서연과의 만남이 떠올랐거든요. 죄송해요. 괜찮으시면 건축에 대해 조금 여쭈고 싶어서요. 저희 어머니 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거든요. 여자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민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죄송한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요. 민호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아직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여자는 아쉬워하며 물러났어요. 하지만 민호는 그 여자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진짜 실망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건 아닐까? 카페를 나온 민호는 집으로 향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가며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언제쯤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언제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을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두를 필요도 없었죠. 지금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김태성이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뭐 하세요? 그냥 바다 보고 있었어. 요즘 이 바다가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보다 더 예뻐 보이세요? 그래,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서 그런가 보다. 김태성의 말에 민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니 모든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시는 거였겠죠. 새벽 2시, 민호는 발코니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파도를 보며 민호는 생각했어요. 인생도 저 파도와 비슷한 것 같다고. 큰 파도가 와서 모든 것을 휩쓸어가도 또 다시 평온한 바다가 찾아오는 거니까요. 서연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자신들의 삶을 뒤흔들어 놨지만 이제는 다시 평온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민호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역설적이지만 서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가족의 소중함,
진실을 찾아내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 2025년 8월, 민호가 설계한 해운대 실버타운 1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어요. 그곳에서 지내는 어르신들은 모두 만족해 하셨습니다. 안전하면서도 편안한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뷰 때문이었어요. 이 건축가분 덕분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한 할머니가 민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민호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건축가로서 이보다 큰 보람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김태성은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기차 보이셨어요. 해운대 바다에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새로운 시작이라고. 과거의 상처들을 딛고 일어선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그 바람에는 희망의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일어났던 김민호 가족의 충격적인 실화를 들어보셨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와 신뢰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치밀한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 보여드린 이야기였습니다. 20년간 준비된 복수, 완벽한 며느리로 위장한 연쇄 범죄자, 그리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던 가족이 사실은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소름 끼치는 진실까지. 민호의 건축가적 직감과 세심한 관찰력이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듯이 우리도 가족과 지인들의 작은 변화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나 이상한 행동 변화를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심한 관찰력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경험을 겪으셨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또 다른 가족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은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때로는 의심할 용기도, 진실을 찾아낼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기까지 사연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